2026년 3월 25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 하나가 조용히 화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5.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던 2024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거든요. 같은 달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수는 10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2025년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돈다는 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보다 내릴 거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상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프리미엄 디저트는 출시되는 족족 완판되고 뷰티 매장 앞에는 줄이 서 있고 특정 업종의 매출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 걸까요? 소비 심리가 가라앉는다는데 어떤 제품은 품절 행렬입니다. 아니,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사치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경제학의 립스틱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개념 자체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집도 못 사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비싼 외식도 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의 작은 행복까지 포기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큰 것을 포기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작은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립스틱 하나, 케이크 한 조각, 편의점 고급 디저트 하나. 가격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지만 거기서 얻는 위안과 만족감은 그 가격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 현상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은 건 2001년이었습니다. 에스티로더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시킨 레너드 로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월 10일 테러 직후 기이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충격과 공황에 빠져있던 그해 가을 립스틱 판매량이 오히려 11% 증가했던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시절에 화장품 가게 앞에는 오히려 사람이 몰렸다는 거죠. 그가 이것을 립스틱 지수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 현상은 경제학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더 오래된 전례도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화장품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전해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작은 사치만큼은 살아남았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은 압류 위기에 처했고 내일 먹을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장품을 삽니까? 안 삽니까?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안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는 행위는 어쩌면 이런 선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그 작은 저항이 불황기 소비의 진짜 심리입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자신을 꾸미는 행위는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보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화장품과 소규모 사치품 시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버텼고 어떤 시기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26년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뷰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통계를 보면 최근 립틴트 관련 판매는 전년 대비 152% 급증했고 립케어와 립밤 관련 제품은 113% 늘었습니다. 색조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제품들도 전 카테고리에서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편의점 데이터는 더 흥미롭습니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2026 편의점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편의점 방문 빈도는 2022년 월 평균 10.7회에서 2026년 8.5회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왔을 때 쓰는 돈은 매년 꾸준히 올라갔어요. 적게 가지만 갈 때마다 더 많이 쓰는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객단가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도 한 번 쓰는 돈이 늘면 전체 매출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늘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출의 중심에 프리미엄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2025년 초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두바이 초콜릿이 편의점에서 유행했습니다. 카다이프는 중동 스타일의 가늘고 바삭한 반죽인데 처음에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SNS에서 퍼지면서 순식간에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앞다투어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고 수건 케이크라는 생소한 이름의 디저트는 출시 나흘 만에 완판됐습니다. 수건 케이크는 얇은 크레이프 반죽 안에 크림을 채워서 접어놓은 모양이 꼭 접힌 수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한 개에 3,000원 안팎이지만 나오는 족족 사라졌거든요. 이게 단순한 유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행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고 SNS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비주얼이 되고 먹는 순간 즉각적인 만족감이 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제품이 지금 시대에 팔리는 겁니다. 디저트 전문점으로 시선을 넓혀도 흐름은 같습니다. KB국민카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디저트 전문점 매출은 47% 증가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한 끼 밥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도 줄을 서서 사는 문화가 자리 잡았거든요. 디저트 오마카세에 20대가 몰리고 주말이면 고급 베이커리에 2시간 대기는 기본이 됐습니다. 오마카세는 원래 일본 요리 용어로 주방장이 알아서 메뉴를 구성해주는 코스 형식을 말합니다. 이제 그 개념이 디저트에도 들어온 거예요. 집 살 돈은 없어도 디저트 코스를 먹는 경험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현상을 단순히 음식 취향의 변화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던 1990년대,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집을 사는 대신 작은 행복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백앤숍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편의점 도시락이 고급화됐고 소규모 디저트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소비 문화의 근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경제 구조도 다르고 인구 구성도 다르고 정책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 즉 큰 꿈이 꺾일 때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위안을 찾는 패턴만큼은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은 조여들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자체가 꺾이고 있는 거예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에 머물렀고 건설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내수 소비 회복이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핵심 구조를 짚어봐야 합니다. 집을 사는 건 한국 사람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노후 준비이자 일종의 사회적 성공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집값을 따라갈 수 없다는 체념이 특히 30대와 40대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집이라는 큰 꿈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집은 못 사지만 케이크 하나는 살 수 있으니까요.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백화점 팝업 디저트는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1박 2일 제주 감성 숙소 하나는 아직 갈 수 있으니까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대체 소비라고 부릅니다. 큰 욕구가 좌절됐을 때 그 에너지가 더 작은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막힌 강물이 작은 수로를 찾아 흐르듯 소비 욕구는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줄여서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려진 개념이지만 집값이 오르고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그 소확행의 방향이 점점 더 작고 즉각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5년 뒤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보다 오늘 이 케이크가 주는 행복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반드시 좋은 신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사치가 늘어난다는 건 큰 소비를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도 차도 해외여행도 포기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몇천 원짜리 디저트로 채우고 있다면 이건 경기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침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편의점 디저트가 잘 팔리는 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가 나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립스틱 효과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소비가 살아있어 보이지만 그 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밖에서 보면 활기차 보이는 소비 현장이지만 그 내면에는 큰 꿈을 접은 사람들의 집합적인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양극화라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계속 팔리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편의점 990원짜리 삼각김밥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U의 1,000원 이하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29.8% 신장하며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극단적인 절약과 극단적인 프리미엄 소비가 동시에 팽창하는 구조인 겁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 양극화입니다. 누군가는 지구 끝까지 명품을 사고 누군가는 990원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3,000원짜리 수건 케이크를 사는 게 지금 우리 시대 소비의 두 얼굴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현상이 가진 양면성입니다. 립스틱 효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회복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움을 찾고 자신을 보살피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없다면 경기 침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공황 시절 화장품을 사러 나온 사람들은 어쩌면 그 행위 하나로 일상을 붙들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회복력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작은 사치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비의 방향과 내용이 바뀐 것은 누군가는 읽어야 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팔리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것이 팔리지 않게 됐는지, 그것을 읽는 게 진짜 경제 이해의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립스틱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먼저 색조 화장품과 스킨케어입니다. 불황기마다 뷰티 시장은 고가 명품 화장품보다 중간 가격대의 색조 제품이 특히 강세를 보입니다. 큰 사치는 포기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립 메이크업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1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규모로 추정되며 향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K-뷰티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 내수 불황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티 시장의 구조 자체가 불황의 강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과 소규모 식품 업체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PB 상품, 즉 편의점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고급 제품 라인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방문 빈도는 줄어도 객단가가 오르는 구조는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는데 2026년 현재 편의점들은 단순한 간식 구매 채널을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용품과 편의 서비스 이용 비중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하며 방문하는 이유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소규모 여행과 국내 감성 숙박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외 장거리 여행은 부담스럽지만 당일치기 여행이나 국내 프리미엄 숙소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흐름이에요.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여행 대신 짧고 강렬한 경험을 적은 비용으로 즐기려는 경향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립스틱 효과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격이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둘째는 소비하는 순간 즉각적인 보상이 느껴져야 합니다. 케이크를 먹는 순간, 립스틱을 바르는 순간, 예쁜 숙소 사진을 찍는 순간처럼요.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황기에 오히려 외면받는 제품이 됩니다. 반대로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면 경기가 나빠질수록 역설적으로 더 선택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 실험을 해봅니다. 당신이 오늘 5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집 살 돈은 어차피 없습니다. 그 5만 원을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모아봤자 집 살 수 없는 돈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립스틱 효과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선택을 비합리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만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분석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선택이 집결될 때입니다. 수천만 명이 동시에 이 선택을 한다면 립스틱이 팔리고 편의점 디저트가 완판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풍경이에요. 소비가 살아있다고 좋아할 일인지, 아니면 이 풍경 뒤에 숨은 집합적인 포기를 읽어야 할지, 그 답은 각자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편한 사실 하나를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립스틱 효과는 한 가지 조건 아래서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경기 침체가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화될 때입니다. 잠깐 어려운 건 버팁니다. 이번 달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허리를 조입니다. 하지만 이게 1년, 2년, 3년이 이어진다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모아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소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에서 지금 당장의 만족으로, 큰 목표에서 작고 확실한 기쁨으로. 이 전환이 한 세대를 걸쳐 이루어지면 립스틱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전환점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고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 현상 자체가 경고 신호라고 읽을 겁니다. 지금 팔리는 게 케이크와 립스틱이라면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집과 미래를 사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쪽 시각이 맞는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작은 사치를 합니다. 그 말이 옳다면 지금 편의점 디저트 앞에 줄 선 사람들은 경제학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지금 이 사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1930년대 미국에서 경기가 바닥을 칠 때, 화장품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을 때 그걸 보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현실을 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던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이 해당됩니다. 오늘 팔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작은 사치가 팔리는 시대. 그 안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고 경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경제 지표도 그 마음을 숫자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대감과 전망을 측정하지만 포기의 깊이나 작은 위안의 가치는 수치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을 때 항상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상상해야 합니다. 집보다 케이크를 사는 사람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의 뒤에 어떤 포기가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작은 사치를 즐기고 계신가요?
불황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것들, 오히려 더 챙기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